이야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이, 늙은이 산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수가 있어. 시커먼 등산복 차림에 천성필이 으르렁거렸다. 관악산 중턱이었다. 붉게 물든 단풍이 고왔지만 분위기는 피처럼 험악했다. 서정우 노인의 길을 막아선 천성필 옆에는 덩치 큰 배강준이 실실 웃고 있었다. 서정우 노인은 등산 스틱에 의지해 가쁜 숨을 골랐다. 노인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길 좀 비켜주시겠소? 천성필의 목소리가 점차 커졌다. 길을 우리가 등산 전세 냈나? 그냥 좀 부딪혔다고 사람을 그렇게 쏘아보면 어떡해? 주변 등산객들이 힐끔거렸다. 하지만 험악한 인상의 두 사내와 엮이고 싶지 않은 듯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서정우 노인은 어이가 없었다. 분명 노인 자신이 길가에 비켜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저들이 떠들며 달려오다 노인의 어깨를 스치고 간 것이었다. 분명 그쪽들이 와서 부딪힌 것인데 사과를 하기는커녕 시비를 거는 건 무슨 경우요? 노인이 따져 물었다. 천성필은 낄낄거렸다. 배강준도 따라 웃었다. 누가 봐도 일부러 시비를 걸어 돈을 뜯어낼 심산이었다. 서정우 노인은 평생을 강직하게 살아왔다. 불의의 고개를 숙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젊은이들 그렇게 살지 마시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노인의 고든 말에 천성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부끄러워. 이 영감탱이가 가르치려 드네. 오늘 제대로 임자 만났어. 이리 와봐. 천성필이 노인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등산로에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위쪽으로 향했다. 가파른 비탈길을 성큼 내려오는 한 여인이 있었다.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등산복 차림이었다. 질끈 묶은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날카로운 눈매는 먹이를 포착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녀의 걸음에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마치 잘 닦인 칼날이 허공을 가르는 듯 매끄럽고 위협적이었다. 그녀는 어느새 세 사람 앞에 당도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여인의 목소리는 서정우 노인을 향할 때 비로소 한 줌의 온기를 되찾았다. 그녀는 해군 특수전전단 세상이 불가능은 없다고 말하는 부대의 전투교관 서은채 대위였다. 은채야, 여긴 어쩐 일이냐? 먼저 내려가 있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서정우 노인이 물었다. 느낌이 좋지 않아 내려와 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서은채의 시선이 천성필과 배강준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감정이라고는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눈앞의 대상을 상황으로 규정하고 분석하는 듯한 무기질적인 시선이었다. 천성필은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젊은 여인에게서 이런 살기를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뭐야 당신은? 이 영감님 딸이야? 마침 잘 됐네. 아버지가 사람을 치고도 사과를 안 하시는데 딸이라도 나서서 해결해야지. 치료비랑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한 50만 원만 내놓으시지. 천성필이 일부러 더 과장된 목소리로 외쳤다. 돈 이야기가 나오자 서은채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다. 서늘한 미소였다. 50만 원이라. 어디가 어떻게 다치셨습니까? 천성필은 당황했다. 어디가 다쳤냐니. 보다시피 내 동생 배강준이 어깨를 부딪혀서 인대가 늘어난 것 같단 말이야. 배강준은 아프지도 않은 어깨를 감싸쥐며 앓는 소리를 냈다. 서은채는 천천히 배강준에게 다가갔다. 배강준은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서은채의 눈빛에 압도되어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꼼짝할 수 없었다. 인대가 늘어났는지 확인해드리지요. 서은채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배강준의 어깨를 짚었다. 짚었다기보다 갈고리처럼 움켜쥐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악!
백왕준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서은채는 그의 어깨 관절과 이어진 급소를 정확하게 눌렀다. 엄청난 고통이 팔 전체로 퍼져나갔다. 왜 이래? 천성필이 소리치며 서은채에게 달려들려 했다. 서은채는 백왕준을 붙잡은 채 몸만 살짝 비틀었다. 달려들던 천성필은 제풀의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서은채는 그의 발목을 가볍게 걸어 넘어뜨렸다. 천성필은 등산로 바닥에 보기 좋게 처박혔다. 주변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등산객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서은채는 여전히 비명을 지르는 백왕준의 귓가에 속삭였다. 인대가 아니라 신경 다발을 좀 눌렀습니다. 계속 이러면 정말로 인대가 끊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서슬퍼런 비수와도 같았다. 백왕준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미친 듯이 저었다. 자, 잘못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서은채가 손을 놓아주자 백왕준은 황급히 물러나 쓰러진 천성필을 부축해 일으켰다. 천성필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분노와 치욕으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서은채를 노려보았다. 너 뭐야? 정체가 뭐야? 내 아버지를 건드린 사람들이 알 필요 없는 정보입니다. 서은채는 싸늘하게 말하며 아버지 서정우 노인의 팔을 부축했다. 이제 사과하시겠습니까? 천성필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 여자는 보통이 아니었다. 싸움 실력도 실력이지만 저 눈빛,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는 사람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미안하게 됐다. 목이 메인 목소리로 사과한 천성필은 백왕준을 잡아 끌며 욕설을 중얼거리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다. 멀어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서은채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런 자들은 쉽게 앙심을 거두지 않는다. 서은채는 확신했다. 분명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를 괴롭힐 것이다. 은채야 됐다. 고맙다. 서정우 노인이 딸의 어깨를 다독였다. 노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서은채는 자책했다. 아니다. 내가 있어서 든든하구나. 저런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이다. 서은채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와 함께 천천히 하산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녀의 군사교리에는 없는 단어였다. 위험 요소는 완전히 제거되어야 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저 하찮은 불씨가 아버지를 위협하는 들불이 되기 전에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고. 관악산의 붉은 단풍이 그날따라 유난히 피처럼 선명해 보였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대한민국 해군의 심장이자 해군 특수전전단이 둥지를 튼 곳.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모호한 이곳의 공기는 늘 짠 소금기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서은채 대위는 자신의 사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짙은 바다를 응시했다. 관악산에서 있었던 일이 벌써 사흘 전이었다. 주말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했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서울에 있는 아버지에게로 향해 있었다. 필승. 부사관 한 명이 서류를 들고 들어와 격려했다. 강대위님, 다음 주 수중 폭파 훈련 계획서입니다. 결제 부탁드립니다. 알았다. 두고 가. 서은채는 기계적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특전단의 구호가 새겨진 작은 명패가 놓여 있었다. 불가능은 없다고 수없이 외치고 가르쳤지만 정작 아버지 곁을 지키지 못하는 이 순간이 그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다. 무력감은 서은채에게 가장 낯선 감정이었다. 그녀는 펜을 꽉 쥐었다. 그날 오후 훈련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서은채는 훈련받는 대원들의 자세 하나하나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똑바로 못하나. 그따위 정신력으로 적진에 침투할 수 있을 것 같아. 고개 돌리지 마. 고무 보트를 머리에 이고 해안을 달리는 훈련병들의 얼굴에는 땀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서은채는 악마 교관으로 불렸다. 한치의 오차도 한순간의 나약함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의 훈련은 실제 전장보다 더 혹독했다. 그것이 부하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그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장은 너희의 어리광을 받아주지 않아. 죽고 싶지 않으면 정신 차려. 그녀의 불호령이 훈련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아버지 서정우였다. 잠시 휴식. 서은채는 훈련 중지를 명령하고 훈련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저 은채입니다. 서은채가 말했다. 뭐냐? 훈련 중인데 아비가 방해한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은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무슨 일 있으시죠? 그녀는 확신했다. 아니다. 별일 아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아버지의 말은 거짓이었다. 아버지. 서은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추궁에 서정우 노인은 결국 숨막히는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가게 앞에 누가 자꾸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구나. 어젯밤에는 누가 돌을 던졌는지 유리창에 금이 가고. 그놈들이군요. 서은채의 음성은 감정 없이 차가웠지만 전화를 쥔 손은 분노로 하얗게 변해 있었다. 경찰에 신고는 됐다. 괜히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 내가 조심하면 되겠지. 너는 나라 지키는 일에만 신경 쓰거라. 이 늙은이 걱정은 말고. 서정우 노인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서은채는 끊어진 전화기를 한참 동안 귀에 대고 있었다. 끓어오르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 하찮은 벌레 같은 놈들이 감히 아버지를 건드렸다. 군인으로서의 이성과 자식으로서의 분노가 그녀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더 이상 군인은 아니다. 지금은 딸이다. 그날 밤 서은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가게 앞에서 홀로 서서 깨진 유리창을 보고 있을 아버지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아버지가 조심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자신이 직접 나서야 했다. 위험 요소를 즉시 제거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은채는 부대장실 문을 두드렸다. 필승. 서은채 대위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와. 부대장 문재혁 중령은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서은채의 임관 시절부터 그녀를 지켜봐 온 직속상관이자 인생의 선배 같은 존재였다. 무슨 일인가? 서은채 대위. 자네 표정이 좋지 않군. 문재혁 중령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휴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문재혁 중령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서은채는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사유로 훈련에 차질을 준 적이 없는 군인이었다. 집에 무슨 일 있나? 아버님 건강이 조금 좋지 않으십니다. 서은채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문재혁 중령이 부대의 힘을 이용해 도우려 할 것이 뻔했다. 이것은 그녀 혼자서 군인이 아닌 딸로서 해결해야 할 일이었다. 그래, 알겠다. 며칠이나 필요한가? 닷새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다. 부대 일은 걱정 말고 잘 다녀오도록. 아버님께 안부 전해드리고. 감사합니다. 부대장실을 나온 서은채는 곧장 자신의 숙소로 향했다. 그녀는 군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작은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군용 대검이나 총기 대신 몇 가지 특수 제작된 장비와 민간에서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도구들이 들어 있었다. 진해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열차에 몸을 실은 서은채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군인 서은채의 눈빛이 잘 훈련된 사냥개의 것이라면 지금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정하고 복수를 결심한 굶주린 늑대의 그것이었다. 차창 밖으로 진해의 검은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다. 서울에 도착하면 그 파도보다 더 거칠고 무자비한 분노가 2명의 벌레를 삼켜버릴 터였다. 그녀는 단순한 참교육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아주 고통스럽게 앗아가기 위해 가는 길이었다. 서울역에 도착한 서은채의 모습은 관악산에서 와도 진해의 군부대에서 와도 달랐다. 평범한 회색 후드티에 짙은 색 청바지. 머리에는 야구 모자를 푹 눌렀었다. 그녀는 인파 속으로 스며들어 완벽하게 자신의 기척을 지웠다. 특수부대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 바로 은밀 기동이었다. 그녀는 아버지 서정우 노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자신의 등장은 적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1급 기밀이었다. 우선 아버지의 가게가 있는 봉천동으로 향했다. 멀찍이 떨어진 골목 어귀에서 가게를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가게 앞에는 담배꽁초와 음식물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유리창의 금간 부분은 임시 방편으로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서은채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곧바로 복수심에 불타 행동하지 않았다. 사냥 전에는 사냥감의 습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서은채는 아버지 가게 주변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감시에 들어갔다. 낮에는 카페 창가에 앉아 밤에는 어두운 골목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하루 그리고 이틀. 그녀는 놀라운 인내심으로 기다렸다. 이틀째 되는 날 밤 드디어 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천성필과 배강준이었다. 그들은 어슬렁거리며 가게 앞으로 다가와 보란듯이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었다. 가게 안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는 모습이 서은채의 시야에 똑똑히 잡혔다. 놈들은 가게에 직접적인 해코지를 하지는 않았다. 대신 주변을 맴돌며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서정우 노인이 가게 밖으로 나오자 일부러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으며 시비를 걸었다. 하지만 노인은 딸의 당부를 기억하는지 그들을 무시하고 묵묵히 가게 문을 닫았다. 놈들은 그런 서정우 노인의 등 뒤에 대고 조롱 섞인 말을 던지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은채는 조용히 그들의 뒤를 밟았다. 미행은 그녀의 전문 분야 중 하나였다. 소리도 기척도 없이 마치 그들의 그림자가 된 것처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붙었다. 천성필과 배강준은 자신들이 이미 사냥감으로 찍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유흥가로 향했다. 그들이 들어간 곳은 신림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낡은 상가 건물의 지하에 있는 불법 오락실이었다. 환풍구를 통해 새어나오는 담배 연기와 기계음이 그곳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었다. 서은채는 건물 맞은편 옥상으로 올라가 내부를 살폈다. 천성필과 배강준은 그곳에서 자신들과 비슷한 무리들과 어울리며 돈을 걸고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이제 정보는 충분했다. 서은채는 본격적인 작전 계획을 세웠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하책이었다. 그들은 때로 덤벼들 것이고 불필요한 소란은 아버지를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가 선택한 방식은 분열과 고립, 그리고 심리적 파괴였다. 목표는 둘 중 약한 고리 배강준이었다. 다음 날 새벽 서은채는 배강준이 혼자 사는 허름한 빌라 앞에서 기다렸다. 밤새 도박을 하고 늦게 들어온 그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주변을 경계하는 기색은 없었다. 서은채는 그가 빌라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조용히 뒤따라 들어갔다.
백왕준의 집은 2층 복도 끝이었다. 그가 열쇠로 문을 여는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그의 입을 틀어막고 목에 차가운 쇠붙이를 갖다 댔다. 백왕준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의 목에 닿은 것은 칼이 아니었다. 서은채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단단한 금속 재질의 전술펜이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백왕준에게는 그것이 비수와도 같이 느껴졌다. 조용히. 소리 지르면 내 목에 구멍이 날 거야. 귓가에 속삭이는 차가운 목소리. 백왕준은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즉시 깨달았다. 관악산의 그 여자였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서은채는 그를 집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잠갔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안. 서은채의 눈만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다. 나를 기억하나? 백왕준은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왜 이러십니까? 돈 때문이라면. 돈? 너희 같은 벌레들 돈에는 관심 없어. 서은채는 전술펜으로 그의 턱을 툭툭 치며 말했다. 내 아버지께 왜 그랬지? 그건 천성필 형님이. 백왕준은 더듬거렸다. 내 주둥이로 직접 뱉은 말은 책임지지 않아도 되나? 내 다리로 직접 찾아간 죄는 가벼워지나? 백왕준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은채는 선택지를 주었다. 선택지를 주지. 첫째, 지금 여기서 조용히 죽는 것. 둘째, 내 말을 듣고 사는 것. 살려주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백왕준은 거의 울먹이며 애원했다. 서은채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다. 좋아. 그럼 잘 들어. 천성필, 그 자식의 모든 것을 나에게 알려줘. 자주 가는 곳, 만나는 사람들, 약점, 돈줄. 하나도 빠짐없이. 서은채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만약 거짓을 말하거나 날 속이려 든다면 그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명심해. 나는 너희가 사는 세계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를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어.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특수부대원이 가진 능력과 국가가 부여한 기술을 암시하는 그 무엇보다 현실적인 공포였다. 백왕준은 서은채가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자신들이 지금껏 상대해 온 어설픈 양아치나 경찰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결국 백왕준은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천성필이 운영하는 불법 오락실의 장부, 그의 사채업,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납 조직의 존재까지. 서은채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 거대한 그물망을 짜기 시작했다. 이제 약한 고리는 끊어졌다. 다음은 우두머리의 숨통을 조일 차례였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서막을 열었을 뿐이었다. 백왕준의 허름한 빌라를 나선 서은채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한 작전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백왕준에게서 얻어낸 정보는 단순한 구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성필이라는 인간의 탐욕과 공포, 관계와 돈의 흐름이 얽히고 설킨 치밀한 약점 보고서였다. 첫 번째 목표는 천성필의 돈줄, 즉 불법 사채업의 균열을 내는 것이었다. 천성필은 주로 신림동 일대의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급전을 빌려주고 악랄한 이자를 뜯어내고 있었다. 백왕준은 그가 채무자들에게 받은 차용증과 신체 포기 각서 사본을 보관하는 장소까지 실토했다. 서은채는 곧장 행동에 나섰다. 우선 PC방으로 향해 익명으로 사용할 전자우편 계정을 여러 개 만들었다. 그리고 백왕준이 알려준 채무자 명단 중 가장 절박해 보이는 이들 몇 명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냈다. 내용은 간단했다. 천성필에게 빌린 돈 갚지 않아도 될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받은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는 불법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의 특정 조항을 문제 삼으면 역으로 그를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편지에는 천성필의 계약서가 가진 법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일반인은 알기 힘든 전문가의 조언처럼 보이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교란이 아니었다. 채무자들의 마음에 저항해도 된다는 작은 불씨를 심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며칠 뒤 천성필의 불법 오락실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며칠째 수금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천성필의 얼굴에 점차 그늘이 드리워졌다. 전화를 걸면 받지 않거나 찾아가면 가게 문을 닫고 잠적해버리는 채무자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아이 씨발놈들이 진짜 단체로 약 빨았나? 야 배강준, 너 똑바로 수금하고 있는 거 맞아? 천성필이 오락실 한 구석에서 담배를 뻑뻑 피우며 배강준을 닥달했다. 배강준은 며칠 전 서은채를 만난 이후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눈밑이 퀭했다. 형님 정말입니다. 다들 가게도 안 열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상하게 다들 똑같은 소리만 합니다. 계약서가 이상하다느니 변호사랑 이야기하겠다느니. 천성필은 분노했다. 변호사 같은 소리하고 있네. 거지 새끼들이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사. 천성필은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며 욕설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한두 명이라면 모를까 여러 명이 동시에 저항하는 것은 분명 누군가 뒤에서 바람을 넣고 있다는 증거였다. 서은채의 두 번째 작전은 천성필의 의심을 배강준에게로 돌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배강준에게 은밀하게 연락했다. 오늘 밤 자정 오락실에 혼자 남아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천성필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배강준은 공포에 떨면서도 서은채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다른 이들을 모두 돌려보낸 배강준은 불 꺼진 오락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오락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순찰 중이던 경찰 2명이 들어왔다. 여기 불법 게임장이라는 신고가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서은채가 공중전화로 익명신고를 한 것이었다. 경찰들은 오락실 내부를 대충 훑어보았지만 천성필이 미리 손을 써둔 덕에 당장 증거가 될 만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 별다른 건 없군요. 시끄럽게 영업하지 마세요. 경찰들이 돌아가고 난 뒤 배강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다음 날 경찰이 다녀갔다는 소식을 들은 천성필이 불같이 화를 내며 달려왔다. 야 배강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하필 내가 혼자 있을 때 경찰이 뜬 거냐고. 형님. 저도 모릅니다. 그냥 혼자 가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긴 뭘 몰라. 이 개새끼야. 내가 찌른 거지. 그렇지? 천성필의 주먹이 배강준의 얼굴에 날아들었다. 배강준은 바닥에 나뒹굴며 필사적으로 외쳤다. 아닙니다, 형님. 제가 어떻게 형님을 배신합니까? 정말입니다. 천성필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배강준을 몇 번 더 발로 찼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더 이상 추궁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깊은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장 믿었던 오른팔이 자신을 배신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자신을 조종하고 있다는 막연한 공포가 그를 올가미기 시작했다. 그 시간 서은채는 봉천동의 어두운 골목길에 서 있었다. 아버지 서정우 노인의 가게 벽에 누군가 붉은 페인트로 저주에 가까운 낙서를 해놓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주위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낙서를 지웠다. 화학약품을 천에 묻혀 차가운 벽을 닦아내는 그녀의 손길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았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아버지. 이 벌레들을 당신의 세상에서 영원히 치워드리겠습니다. 낙서를 모두 지운 그녀는 가게 앞에 작은 국화 화분을 내려놓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다 화분을 발견한 서정우 노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누가 놓고 간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굳은 일만 계속되던 요즘 그 작은 꽃송이가 왠지 모를 위안과 희망을 주는 듯 했다. 노인은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거미줄은 이미 완성되었다. 이제 거미줄의 주인은 먹잇감이 스스로 발버둥치며 더욱 깊이 올가매지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천성필의 세계는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돈줄은 막혔고 유일하게 믿었던 부하 배강주는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닥쳐올 진짜 재앙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서은채는 배강준을 통해 천성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바로 천성필이 매달 상납금을 바치는 상위 조직 명동파의 존재였다. 천성필은 명동파의 보호 아래 신림동 일대에서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상납금을 제때 바치지 못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배강준에게서 상납 날짜와 장소, 그리고 천성필이 상납금을 보관하는 오피스텔 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서은채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준비를 했다. 작전은 상납일 바로 전날 밤에 실행되었다. 목표는 천성필이 사는 주상복합 오피스텔이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자랑하는 곳이었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아 최고의 침투 훈련을 받은 서은채에게는 놀이터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건물 뒤편의 배관을 타고 마치 한 마리 검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벽을 올랐다. 비상계단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내부로 진입하는 데는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천성필의 오피스텔은 15층에 있었다. 그녀는 복도를 지나는 모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미 완벽하게 계산해둔 상태였다. 현관문의 디지털 잠금 장치 역시 그녀가 가진 소형 해체 장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찰칵. 소리 없이 문이 열리고 서은채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거실에는 술병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천성필은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서은채는 그의 숨소리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안방으로 향했다. 옷장 안에 숨겨진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배강준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자 묵직한 쇠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뭉치로 쌓여 있었다. 어림잡아도 억 단위는 되어 보였다. 하지만 서은채는 돈을 모두 가져가지 않았다. 그녀는 전체 금액의 90%만 가방에 챙겼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보란 듯이 금고 안에 남겨두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이 미리 준비해 온 것 하나를 금고 안에 두고 나왔다. 그것은 최고급 양주병의 코르크 마개였다. 천성필이 평소 돈이 생기면 허세를 부리며 마시는 바로 그 술이었다. 마치 천성필 스스로가 돈을 빼돌려 흥청망청 써버린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교묘한 함정이었다. 서은채는 왔던 길을 역순으로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오피스텔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오후 상납 시간이 다가오자 천성필은 술 취해 찌든 머리를 부여잡고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남은 돈을 보고 경악했다. 이게 뭐야? 내 돈. 그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었다. 돈이 사라졌다. 아니, 애매하게 사라졌다. 도둑이 들었다면 전부 가져갔을 텐데 일부는 남아 있었다. 그리고 금고 안에서 뒹구는 양주 코르크 마개. 순간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며칠 전 돈 문제로 머리가 아파 혼자 비싼 술을 마셨던 기억. 혹시 내가 술에 취해 돈을 어디 다른 곳에 옮겨두었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주었나? 기억이 뒤죽박죽 엉키며 스스로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명동파의 행동대원들이었다. 황 사장, 준비는 됐겠지? 결국 천성필은 남은 돈이라도 긁어 모아 그들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다야? 장난해 지금? 행동대장의 싸늘한 목소리에 천성필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다. 아닙니다. 잠시 자금 사정이 꼬여서 금방 채워넣겠습니다. 자금 사정? 행동대장은 코웃음을 치며 천성필의 멱살을 잡았다. 내 놈이 요즘 우리 뒤통수 치고 다른 줄에 붙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게 그 준비 자금이었나 보지. 그 소문 역시 서은채가 배강준을 시켜 흘린 것이었다. 천성필은 절규했다. 오해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명동파 행동대원들의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되었다. 오피스텔 안에는 천성필의 비명과 가구가 부서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천성필의 팔 하나를 부러뜨리고 나서야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는 경고를 남기고 사라졌다. 혼자 남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천성필의 눈에는 이제 이성이라고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확신했다. 배강준, 그 배신자 새끼. 그는 부러진 팔의 고통도 잊은 채 비틀거리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나다. 배강준, 그 새끼 당장 내 앞으로 끌고 와. 오늘부로 그 새끼는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겠다. 독사의 둥지는 이제 안에서부터 서로를 물어뜯으며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서은채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장을 장식할 시간이었다. 만신창이가 된 천성필은 이성을 잃었다. 부러진 팔에 깁스를 한 채 그는 자신의 불법 오락실에 배강준을 끌고 왔다. 배강준은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할지 예감하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형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닥쳐. 이 배신자 새끼야. 내 놈이 경찰에 찌르고 명동 형님들한테 이간질한 거 다 알아. 천성필은 성한 팔로 쇠 파이프를 집어들었다. 배강준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빌었다. 하지만 광기에 휩싸인 천성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천성필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번호 표시는 제한되어 있었다. 내 모든 것을 망가뜨린 건 배강준이 아니다. 진짜 범인을 알고 싶으면 오늘 밤 11시 관악산 입구로 혼자 나와라. 천성필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진짜 범인. 그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미 잃을 것이 없는 그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이 새끼는 여기 묻거나. 내가 다녀와서 처리한다. 그는 배강준을 오락실 기둥에 묶어둔 채 이를 갈며 약속 장소로 향했다. 밤 11시의 관악산 입구는 인적 하나 없이 어둡고 스산했다. 천성필은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상대를 기다렸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후드티에 야구 모자를 쓴 여자. 바로 서은채였다. 너였냐? 천성필은 순간 말을 잃었다. 고작 여자 하나, 그것도 산에서 만났던 그 여자가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 나다. 서은채는 모자를 벗었다. 차가운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 무감정한 눈빛과 마주하자 천성필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내가 어떻게? 내 채무자들을 선동한 것도 나고 경찰을 부른 것도 나다. 내 금고에서 돈을 가져가고 명동파에 내 험담을 흘린 것도 나지. 서은채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천성필의 심장을 하나하나 도려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왜? 도대체 왜? 이유를 몰라서 묻나? 넌 내 아버지를 건드렸다.
그까짓 늙은이 하나 때문에. 천성필이 악을 쓰며 소리쳤다. 그 순간 서은채의 표정이 처음으로 차갑게 굳었다. 그 늙은이? 너 같은 버러지 인생 수백 개를 합쳐도 내 아버지의 발끝만도 못해. 분노와 모멸감에 휩싸인 천성필은 품 안에 숨겨두었던 등산용 칼을 꺼내 들었다. 이 미친년이. 그는 부러지지 않은 팔로 칼을 휘두르며 서은채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서은채의 눈에는 마치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서은채는 가볍게 몸을 숙여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그의 손목을 꺾었다. 악! 천성필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나갔다. 서은채는 그가 균형을 잃은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성한 팔의 관절을 반대 방향으로 비틀었다. 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소리가 관악산의 정적을 갈랐다. 으악! 양팔을 모두 쓰지 못하게 된 천성필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몸부림쳤다. 서은채는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군인의 전투 기술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직 한 사람을 무력화시키고 최대한의 고통을 주기 위해 연마된 복수의 기술이었다. 그때 등산로 아래쪽에서 작은 손전등 불빛과 함께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다. 아버지 서정우 노인이었다. 서은채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은채야. 서정우 노인은 처참하게 쓰러져 있는 천성필과 싸늘하게 서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괴롭힐 벌레는 없을 겁니다. 서은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인한 군인이자 교관이었던 그녀도 아버지 앞에서는 그저 딸일 뿐이었다. 서정우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고생했다. 내 딸. 이제 됐다. 다 됐다. 아버지의 따뜻한 체온에 서은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가 얻은 것은 통쾌함만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그 과정에서 괴물이 되어야만 했던 스스로에 대한 깊은 연민이었다. 그녀는 쓰러진 천성필을 뒤로 한 채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서은채는 이미 경찰에 등산객들 간의 다툼이 있었고 크게 다친 사람이 있다는 익명의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잠시 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달빛이 부서지는 관악산의 밤길을 아버지와 딸은 말없이 함께 걸었다. 세상 그 어떤 갑옷보다도 든든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법의 심판이 아닌 딸의 손에 내려진 혹독한 심판의 밤은 그렇게 저물고 있었다. 관악산의 서늘한 밤길을 뒤로하고 아버지 서정우 노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서은채의 마음은 복잡했다. 천성필을 응징하고 아버지의 평화를 되찾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꺼림칙한 뒷맛이 가시지 않았다. 스스로의 손으로 법의 경계를 넘나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차가운 분노와 희열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율과 딸로서 행해야 할 도리 사이에서 그녀는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를 끝마친 기분이었다. 은채야, 저녁은 먹었느냐?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정우 노인이 물었다. 노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다. 하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던 깊은 이해와 연민이 서려 있었다. 노인은 산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더는 묻지 않았다. 그저 딸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묵묵히 털어줄 뿐이었다. 아닙니다. 아버지와 같이 먹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늦은 저녁 식사를 했다. 반찬은 소박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따뜻하고 소중한 식사였다. 대화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밥그릇 위로 오가는 눈빛 속에는 수만 마디의 말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딸을 걱정했고 딸은 아버지의 평온을 기원했다.
그날 밤 서은채는 오랜만에 아버지 곁에서 깊은 잠을 잤다. 다음 날 그녀는 남은 뒤처리를 시작했다. 우선 천성필이 다시는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야 했다. 그녀는 배강준에게서 확보해 두었던 불법 오락실의 비밀 장부 사본과 사채업 관련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그것을 익명의 소포로 꾸려 관할 경찰서가 아닌 변두리의 작은 파출소 민원실 앞으로 배달시켰다. 거대 조직의 비호가 닿지 않는 정의감 넘치는 젊은 순경 하나의 손에만 들어가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사건이었다. 다음은 배강준이었다. 서은채는 그가 묶여있던 오락실로 향했다. 밤새 공포에 떨었던 배강준은 서은채를 보자마자 기겁하며 용서를 빌었다.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했습니다. 알고 있다. 서은채는 그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부산행 고속버스 표 한 장과 현금이 든 봉투를 내밀었다. 이걸 받고 여기서 사라져. 다시는 서울 땅에 발붙일 생각하지 마라. 만약 내 눈에 다시 띄거나 천성필과 연관된 그 누구와라도 접촉하는 날에는 그땐 정말로 내 인생에서 마지막 날이 될 거다. 배강준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고는 돈과 차표를 챙겨 허둥지둥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은채는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모든 정리가 끝났다. 닷새의 휴가는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갔다. 진해로 돌아가는 기차에 오르기 전 서은채는 아버지와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다. 아버지, 항상 몸 조심하십시오. 뭐냐? 너야말로 몸성이 지내야 한다. 그리고 은채야, 너무 무거운 짐을 지지는 말거라. 서정우 노인의 마지막 말은 딸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기차가 서울역을 빠져나가고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서은채는 눈을 감고 지난 며칠간의 일을 복기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너무나도 쉽게 무너진 천성필. 그리고 그가 속해 있던 명동파라는 조직. 과연 그들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고도 가만히 있을까? 하이에나 한 마리를 처리했더니 그 뒤에 있던 사자 무리가 신경 쓰이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그 시각 서울 명동의 한 고급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스위트룸에서는 한 사내가 느긋하게 와인잔을 기울이며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구명환. 명동파의 자금과 구역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실세였다. 사람들은 그를 구 실장이라 불렀다. 그래서 신림동 쪽은 어떻게 됐나? 그의 등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부하가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다. 천성필은 양팔이 부러지고 중상을 입은 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불법 오락실 운영과 사채 혐의까지 모두 뒤집었었습니다. 재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명환은 흥미롭다는 듯 와인잔을 흔들었다. 누가 한 짓인지는 알아봤나? 그게 이상합니다. 전문적인 조폭들의 수법이 아닙니다. 돈이나 이권을 노린 흔적도 없습니다. 마치 천성필이라는 개인에게 원한을 가진 자의 소행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너무나도 깔끔하고 치밀합니다. 돈줄을 막고 내부를 이간질시키고 상부 조직과의 관계를 파탄낸 뒤에 마지막으로 숨통을 끊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부하의 보고에 구명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어린아이처럼 눈을 빛내고 있었다. 그래, 군사작전이라. 재미있군. 천성필 같은 하찮은 놈 하나를 처리하는데 그 정도의 공을 들인 자라. 복수심에 불타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냉철한 머리를 가진 프로라는 소리겠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섰다. 발 아래 서울의 불빛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알아봐.
천성필 주변에 최근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있었는지, 그와 얽혔던 인물들은 누구인지 샅샅이 뒤져. 복수 따위에는 관심 없어. 다만 이런 인재는 그냥 썩히기엔 아깝지 않나?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고 그럴 수 없다면 미리 싹을 잘라내야지. 서울 바닥에 우리 허락 없이 이런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걸 가르쳐 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부하가 물러나자 구명환은 다시 와인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서은채. 진해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잠시 선잠이 들었던 서은채는 등골을 훑고 지나가는 서늘한 감각에 자신도 모르게 눈을 떴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강렬한 느낌. 그녀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객실 안을 빠르게 훑었다. 잠든 승객들, 책을 읽는 학생, 창밖을 보는 연인. 모든 것이 평범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경고를 멈추지 않았다. 폭풍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더 거대하고 음흉한 폭풍이 자신의 존재를 눈치채고 조용히 접근해 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사냥꾼이 아닌 사냥감이 될 차례였다. 진해의 군부대로 복귀한 서은채는 다시 악마 교관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고요한 수면 아래의 소용돌이처럼 복잡했다. 훈련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서울에서 느꼈던 감시당하는 듯한 불길한 감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감각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했다. 수많은 실전과 훈련을 통해 단련된 생존을 위한 본능이었다. 대위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십니까? 휴식 시간에 문재혁 중령이 다가와 물었다. 그는 서은채의 미세한 변화를 눈치챈 유일한 사람이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 자네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야. 너무 날이 서 있어. 마치 보이지 않는 적이라도 경계하는 사람처럼. 서은채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문재혁 중령의 통찰력은 정확했다. 그녀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한편 서울에서는 구명환의 거미줄이 촘촘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그의 부하들은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천성필이 체포되기 직전 병원 기록을 확인했다. 양팔이 모두 정교한 수법으로 부러졌다는 의사의 소견을 확보했다. 그들은 관악산 주변의 모든 방범 카메라 영상을 샅샅이 뒤졌다. 화면은 대부분 흐릿했지만 사건 당일 밤 입구 주변을 맴돌던 한 여성의 실루엣을 찾아냈다. 결정적인 단서는 천성필의 통화 기록에서 나왔다. 그는 쓰러지기 직전 아버지 서정우 노인의 가게에 여러 차례 협박 전화를 걸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구명환의 부하들은 즉시 봉천동으로 향했다. 서정우 노인은 여느 때와 같이 자신의 작은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며칠간의 소동이 끝나고 다시 찾아온 평화가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때 가게 문을 열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사내가 들어왔다. 그는 물건을 둘러보는 척하며 서정우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사장님,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장사하셨나 봐요. 그냥 먹고 살 만큼 했습니다. 노인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자제분들은 다들 잘 계시죠? 요즘은 자식들 잘 되는 게 제일 큰 복이라고들 하더군요. 특히 따님이 있으시면 든든하시겠습니다. 그 순간 서정우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평범한 손님이라면 던지지 않을 질문이었다. 너무나도 의도적이고 사적인 접근. 그는 지난번 천성필 무리에게 시달렸던 기억을 떠올렸다. 이자에게서 나는 냄새는 그들과는 종류가 달랐다. 더 세련됐지만 훨씬 더 음흉하고 위험한 냄새였다. 무슨 일로 오셨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사내는 부드럽게 웃으며 가게를 나섰다. 하지만 서정우 노인은 그가 가게 맞은편 길 건너편에서 자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다.
딸 서은채에게 전화를 걸기 전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제 막 부대로 복귀한 딸에게 또다시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수첩을 뒤져 아주 오래된 번호 하나를 찾아냈다. 과거 시장에서 함께 고생했던 동료의 번호였다. 지금은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였다. 여보게, 나 서정우일세. 부탁 하나만 하세. 그는 친구에게 방금 다녀간 사내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설명하며 뒷조사를 부탁했다. 평생을 약하게만 보였던 아버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딸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서정우 노인은 서은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고 최대한 담담하게 낮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왠지 느낌이 좋지 않구나. 나 때문에 너에게 해가 갈까 걱정이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서은채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올 것이 왔다. 적들은 이미 아버지의 존재를 파악하고 그를 미끼로 자신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절대로 혼자 계시지 마시고 낯선 사람은 무조건 경계하십시오. 전화를 끄는 서은채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군부대 내부의 정보망을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과거 함께 특수 임무를 수행했던 정보부 소속의 동기에게 비공식적인 연락을 취했다. 아버지의 가게 주변 방범 카메라 영상과 최근 그 일대를 배회하는 의심스러운 인물들에 대한 조회를 부탁했다. 군인으로서의 선을 넘는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틀 뒤 곳곳에서 거의 동시에 정보가 들어왔다. 아버지의 친구가 운영하는 흥신소에서는 그 남자가 명동파의 행동대원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서은채의 동기는 더 무서운 정보를 보내왔다. 아버지 가게 주변에 여러 명의 조직원들이 교대로 잠복하며 감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목표가 서정우 노인이 아닌 그를 찾아올 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들은 서은채의 신원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다시 아버지 앞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덫을 놓고 있는 것이었다. 사냥꾼은 어느새 사냥감의 동선과 약점을 파악하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서은채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임 끝에 통화 버튼을 누르자 수화기 너머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나긋나긋하지만 뱀처럼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은채 대위님 맞으십니까? 서은채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의 이름과 계급을 알고 있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님의 안부를 위해서라도 제 전화를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적은 이미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사냥감의 목덜미 바로 앞에 사냥꾼의 차가운 이빨이 와닿는 순간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과도 같았다. 서은채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었다. 그것은 곧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음을 의미했다. 누구시죠? 그녀는 동요를 감추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평생을 극한 상황 속에서 살아온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 대위님. 그저 당신의 재능에 깊은 감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두죠. 천성필 같은 벌레 한 마리를 처리하는데 그렇게 우아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쓸 줄 아는 분은 흔치 않거든요. 구명환.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아닌 진심 어린 감탄이 섞여 있었다. 그는 서은채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탐나는 물건을 발견한 수집가와 같은 태도였다. 용건만 말하시죠. 성격이 급하시군요. 좋습니다. 용건은 간단합니다. 서 대위님의 그 아까운 재능 썩히기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좁은 군대 안에서 정해진 규율에 얽매여 있기엔 당신은 너무 특별합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돈과 권력을 손에 쥐게 해드리겠습니다. 채용 제안. 서은채는 어이가 없었다. 범죄 조직이 현역 특수부대 장교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들의 오만함과 대담함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미친 소리군요. 미친 소리라. 하.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명환의 목소리가 순간 낮게 가라앉았다. 지금 아버님께서는 가게 문을 닫고 댁으로 돌아가시는 중입니다. 회색 점퍼에 검은색 바지를 입으셨군요. 방금 단골 과일 가게에 들러 귤 한 봉지를 사셨고요. 마음에 드십니까? 이 정도 정보면. 서은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아버지는 완벽한 감시하에 놓여 있었다. 만약 서 대위님께서 제안을 거절하시거나 혹은 어리석게 경찰 같은 곳에 연락이라도 하신다면. 글쎄요. 연세 드신 분들은 길에서 넘어지기만 해도 크게 다치시더군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겠죠. 협박은 노골적이었다. 아버지의 목숨을 담보로 한거부할 수 없는 제안. 구명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 그리고 당신의 군 경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간인을 상대로 벌인 불법적인 폭력, 군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적인 조사. 이 정도면 불명예 전역은 따놓은 당상 아닐까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증명할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외통수. 서은채는 잠시 침묵했다. 머릿속에서는 수천 개의 전술 계획이 세워지고 무너졌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보이지 않았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죠. 그녀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답이었다. 시간을 버는 것. 좋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딱 사흘 드리겠습니다. 사흘 뒤에 다시 연락드리죠. 그때는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중사. 아니 서대위님. 마지막 말은 마치 그녀의 미래를 예견하는 듯한 악의적인 조롱이었다. 전화가 끊어지고 서은채는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댔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천성필을 상대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적이었다. 힘과 폭력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조직과 교활한 지능을 가진 괴물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숨길 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알려야 했다. 그녀는 방금 전 구명환과의 통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버지에게 전했다. 아버지가 겁을 먹고 자신을 원망할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그랬구나. 내 딸이 그런 짐까지 지고 있었구나. 오랜 침묵 끝에 서정우 노인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은채야. 예, 아버지. 너는 군인이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야. 불의와 타협하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다. 아비 걱정은 말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거라. 하지만 아버지, 위험합니다. 위험? 이놈아. 애비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험한 세상에서 달고 다른 사람이다. 저런 벌레들 협박에 벌벌 떨지 않아. 이 늙은이도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게다. 그러니 너는 너의 길을 가. 군인답게. 그리고 내 딸답게. 아버지의 말은 그 어떤 작전 명령보다도 서은채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믿어주는 아버지가 있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 타협도 도망도 없다.
오직 정면 돌파뿐이다. 서은채는 결심을 굳혔다. 구명환과 명동파 그 거대한 악의 축을 뿌리째 뽑아버리기로. 이것은 이제 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복수를 넘어 자신의 신념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건 전쟁이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공식적인 군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었다. 그녀에게는 믿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했다. 서은채는 통화 목록에서 단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아냈다. 자신의 군 생활 내내 멘토이자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사람. 문재혁 중령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필승. 중령님. 서은채 대위입니다. 그래. 서대위. 무슨 일인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찾아뵈어도 되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비장함을 느낀 문재혁 중령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알겠다. 내 사무실로 오도록.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령님. 서은채는 잠시 숨을 골랐다. 비공식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어둠에 맞서기 위한 작은 불꽃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문재혁 중령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은채의 보고를 모두 들은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현역 장교가, 그것도 최정예 특수부대 교관이 거대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군의 명예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미친놈들이로군. 한참 만에 문재혁 중령이 뱉어낸 말이었다. 그는 분노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군이 개입할 수는 없다. 자네의 행동 역시 규정 위반 소지가 다분해. 일이 커지면 자네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군복을 벗어야 할 수도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령님께 비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서은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문재혁 중령은 그런 그녀의 눈을 한참 동안 마주 보았다. 그는 자신이 아끼는 부하의 군 생활이 끝장날 수도 있는 위험과 그녀의 가족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 사이에서 고뇌했다. 좋다. 그의 결단은 빨랐다. 군인 서은채가 아닌 딸 서은채를 돕는다고 생각하겠다.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다. 다만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예비역들의 조용한 분노라고 해두지. 문재혁 중령은 즉시 몇 군데 전화를 걸었다. 그가 연락한 이들은 모두 UDT 출신의 예비역들이었다. 사회 각계각층에 흩어져 있지만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을 공유하는 보이지 않는 전우들이었다. 정보 분석 전문가, 통신 감청 전문가, 그리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데 일가견이 있는 침투 전문가. 조용한 전쟁을 위한 팀이 순식간에 꾸려졌다. 작전명은 트로이 목마였다. 계획은 대담했다. 서은채가 구명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 조직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단 하나. 명동파의 모든 범죄 증거가 담겨있는 중앙 서버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데이터를 외부로 빼내는 것이었다. 너무 위험하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짓이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서은채의 의지는 확고했다. 작전의 또 다른 한 축은 아버지 서정우 노인이 맡기로 했다. 그가 적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묶어두는 미끼 역할이었다. 문재혁 중령이 보낸 예비역 팀원 한 명이 서정우 노인의 가게 근처에 잠복해 그를 보호하는 동시에 적의 감시망을 교란시키기 시작했다. 사흘째 되는 날 서은채는 구명환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구명환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약속 장소인 명동의 한 호텔 라운지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평범한 손님들처럼 보이는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명동파의 조직원들이었다. 구명환은 와인잔을 앞에 두고 여유롭게 그녀를 맞았다.
현명한 선택을 했군 서대위. 아니, 이제부터는 서 실장이라고 불러야 하나. 그날 이후 서은채는 구명환의 그림자가 되었다. 그는 서은채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몇 가지 까다로운 임무를 맡겼다. 경쟁 조직의 정보를 빼내오거나 돈을 떼먹고 잠적한 채무자를 추적하는 일이었다. 서은채는 군에서 배운 기술들을 10분 활용해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처리했다. 그녀의 실력에 구명환은 감탄을 금치 못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를 향한 경계를 풀고 신뢰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아버지 서정우 노인은 겁에 질린 노인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가게를 일찍 닫고 불안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는가 하면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사 비용을 알아보는 등 곧 도망칠 사람처럼 행동했다. 구명환의 부하들은 그런 서정우 노인의 움직임에 집중하느라 정작 자신들의 심장부로 파고든 진짜 위협을 눈치채지 못했다. 한 달이 지났다. 서은채는 마침내 조직의 핵심 기밀이 보관된 장소를 알아냈다. 그것은 구명환의 사무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공간의 서버실이었다. 철통 같은 보안과 삼중의 잠금 장치로 보호되고 있는 곳이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문재혁 중령과 예비역 팀은 외부에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아버지 서정우 노인은 딸과의 약속대로 이삿짐 트럭을 불러 가짜 이사를 감행하며 감시 인력의 시선을 완전히 자신에게로 돌렸다. 서은채는 구명환에게 긴급 보고를 핑계로 그의 사무실에 들어섰다. 무슨 일이지? 서 실장. 경쟁 조직에서 우리 구역을 넘보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관련 자료입니다. 서은채가 서류를 건네는 척하며 그의 시선을 끄는 순간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목 뒤 급소를 가격했다. 구명환은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서은채는 즉시 비밀 공간으로 향했다. 예비역 팀이 원격으로 보내준 해제 코드를 이용해 잠금 장치를 풀고 서버실로 진입했다. 그녀는 소형 데이터 전송 장치를 중앙 서버에 연결했다. 명동파 수십 년의 범죄 기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 국군 기무사령부의 비밀 서버로 전송되기 시작했다. 데이터 전송 막대가 천천히 차오르는 동안 서은채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그때 쓰러져 있던 구명환이 신음소리를 내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는 예상보다 강인한 자였다. 상황을 파악한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은채에게 달려들었다. 마지막 사투가 시작되었다. 구명환은 보통 조폭들과는 달랐다. 그 역시 단련된 싸움꾼이었다. 하지만 그의 상대는 인간 병기라 불리는 UDT의 현역 교관이었다. 사무실의 집기들이 부서져 나가며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마침내 서은채는 그의 공격을 피해 몸을 날려 공중에서 그의 팔 관절을 완벽하게 제압하며 바닥에 쓰러뜨렸다. 내 놈의 실수는 나를 얕본 것이 아니다. 서은채는 그의 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다. 내 아버지를 얕본 것이다. 그 순간 전송 완료라는 작은 글씨가 모니터에 떠올랐다. 모든 것이 끝났다. 며칠 뒤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검찰과 경찰의 대대적인 합동 수사로 명동파는 뿌리째 뽑혔다. 그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와 그들과 결탁했던 정관계 인사들까지 줄줄이 구속되었다. 구명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모든 것의 시작에 한 군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간이 흘러 다시 평화로운 주말이 찾아왔다. 관악산 등산로. 서은채와 아버지 서정우 노인은 나란히 산을 오르고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부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정말 괜찮은 것이냐? 예. 아버지. 이젠 정말 괜찮습니다. 정상에 오른 두 사람은 서울 시내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자신들이 지켜낸 도시의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은채야. 네. 애비는 내가 군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내 딸이라는 것은 더더욱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담담한 말에 서은채는 군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딸도 냉혹한 악마 교관도 아니었다. 그저 사랑하는 아버지 곁에 선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딸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을 내려왔다. 한 걸음 한 걸음 서로에게 기댄 발걸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굳건했다. 관악산의 푸른 소나무들이 마치 그들의 승리를 축복하듯 바람에 자랑스럽게 흔들리고 있었다.